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예, 오늘은요, 채널 시청자분의 간증을 제가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무엇에 관한 간증이냐 하면은요, 홈스쿨링에 관한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신 학부형 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셨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도 공교육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공교육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를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거나 넣어주지 않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공교육에 너무나 잘 맞춰져 가지고 세팅이 돼서 그 오랜 기간의 교육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반성경적이 된다라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이 딱 이렇게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특히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영의 양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그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아무튼 홈스쿨링을 실제로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작성하셔서 저에게 좀 보내주십사.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손질을 하고 원고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제가 지금 읽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증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홈스쿨링 이야기. 이게 이제 첫째 부분은 그 간증에 관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약간 그 Q&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스쿨링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경남에서 16세 딸, 16세 딸, 14세 아들을 홈스쿨링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홈스쿨을 하게 된 계기부터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결혼 전에 음악학원을 약 2년 정도 운영했었는데 학원 일에다 그렇듯 매일매일 아이들을 무더기로 가르쳐 내어야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무언가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약 1990년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밀양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도시이고 무엇이든 늦게 발전하는 곳이라 그 당시에 제가 배울 만한 영어 학원도 없었고 그렇다고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교재들이 잘 나오지도 않았던 시대였는데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읽고 듣고 쓰면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결혼을 하여 2002년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죠. 제가 좀 용감한 성격이라 무엇인가에 번뜩이는 가능성을 보면 바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홈스쿨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성격이 저와는 다르게 신중하시고 많은 것을 알아보시면서 오래 생각하신 후에 무언가를 결정하시는 성향의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헌데 중요한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확신이 오면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것들은 해가면서 고치고 바꾸고 보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저는 영어가 완벽하기는커녕 일반적인 분들처럼 읽고 쓰는 정도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기초 수준밖에 안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쓰는 말들이 지극히 기본적이며 어렵지 않으므로 아이가 자라나듯이 저도 영어를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어를 쓰는 외국인 엄마 역할을 하기로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아이에게 영어로만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을 들으실 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혹은 내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만약에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등의 염려나 생각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교육에서 실행하는 영어 교수법은 본질이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맞는데. 오랫동안 그 시스템에 있어 본들 귀머거리와 벙어리로, 그리고 영어로 글도 제대로 못 쓰고 사전 없이 원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으로 나오질 못하죠. 부모님 세대의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들이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임을 잘 생각해보면 더더욱 학문적인 요소들을 머릿속에서 씻어내야 되겠죠. 저 말고도 그렇게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엄청 많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손녀를 영어로 키워서 화제가 된 일도 있어요. 경주 송이 할머니나 김신숙 할머니라고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정보나 자료가 많아서 제가 시도했을 때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사실 알고 싶은 것은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외국 친구들 찾아서 직접 물어보고 심지어 외국에 메일을 보내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행하지 않아서 결과가 없을 뿐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언어 사용입니다. 실행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 만큼 배웠으니 얻은 것이 있지요. 저는 복잡하게 성공 여부를 미리 염려하지 않았고 제가 영어를 쓰면서 아이와 대화하면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니 자연히 두 개의 언어가 모국어가 된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영어도 계속 발전했고 아이는 영어가 80%, 한국어는 20% 정도 구사하는 이중언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첫 아이, 가로 열고, 딸, 가로 닫고가 2살이 되었을 때 동생, 가로 열고, 아들, 가로 닫고 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 둘이 함께 자라면서 둘째는 누나에게 영어를 듣고 크면서 저는 더 이상 첫째 아이에게 하는 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둘이 알아서 영어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주위에서 영어하는 가족이라고 알려져 자연스럽게 영어 선생으로 직업이 바뀌어가면서 어느 대학 태솔 과정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영어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 공부하던 중, 여기서 잠시만요. 태솔이라고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TESOL 그러니까는 이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예. 뭐의 약자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예. 영어 강사, 그러니까 어느 대학 태솔 과정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영어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 공부하던 중 유학 설명회를 듣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 1학년,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 대학원의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미국 전역에서 제일 학비가 저렴한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던 오클라호마주 에드몬드라는 도시는 미국 전체에서 우수한 교육도시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벨트 지역으로 교회들이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은 보수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로 아빠는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기러기 신세가 되었죠. 제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으므로 동반한 자녀는 무료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러기 가족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면 자녀들의 보호자로 온 엄마가 현지의 부동산 에이전트나 골프 강사와 바람이 난다거나 혹은 영어라는 무기는 쥐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어려워하고 낯설어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케이스들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제가 살던 오클라호마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별로 한국 유학생들에게 알려진 지역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을 접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케이스들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언론이 기사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내보내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러기 아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학비, 생활비 등의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게 된 계기에는 저의 유학 생활에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저는 유학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고 제 마음에 지원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온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즈음에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승진이 아니었고 몇 부서를 직접 책임 운영하게 되는 직책으로의 승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예상외의 넉넉한 물질이 우리 가정에 허락이 되었고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죠. 꼭 필요한 그때 그렇게 부어주셨고 그러다 유학이 끝날 즈음에 남편 또한 이민을 오고 싶어 해서 이민을 추진하던 중에 이민 사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학을 결심하던 당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열심히 공부하여 영어를 마스터해서 돌아오면 예배 통역으로 외국인 섬기는 봉사로 섬기겠다고 주님께 기도해 놓고 막상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쭉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 터진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욕심과 육신적인 욕망으로 추진한 일이었고 벌어진 결과는 쓰라리긴 했지만 큰 교훈을 얻게 된 일이었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니 혹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야, 저분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구나. 헌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헌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용감하지도 않고 깡다구도 없지만 오히려 신중하신 분들이 한번 결심을 잘 하게 되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한 가정도 홈스쿨링을 할까 말까 할 때 적극적으로 시작하라고 추진을 도와주었는데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세상 성공에 대한 야망을 내려놓는다면 홈스쿨링을 선택함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원래 역할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한 또 다른 시험들로 시간을 거의 다 소비합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꼭 알아야 할 지식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검정고시를 치르면 되는 것이기에 너무나 쉽고 간단하답니다. 검정고시가 수능보다 몇 배로 쉽고 과목도 초중과정 6과목, 고등과정 7과목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이들은 이미 영어에 익숙해 있던 터라 처음부터 영어를 쓰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고 미국에서 2년 7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을 살면서 아이들은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로 열고 사실 일반적인 한국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되면 2년 정도 지나야 겨우 언어에 적응이 되는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니 한국 학교에 돌아가게 되면 영어 감각을 매우 빠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가로 닫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을 다니던 학교에 다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조그만 시골 학교에 다녔는데 한 학년에 7명에서 12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급 아이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아이들끼리의 정서도 순수한 학교였죠. 저는 그런 작은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케어를 잘해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니는 동안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기까지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적응을 시키려는 욕심에 사실 반평균을 올려서 성과 점수를 따내려는 비열한 성취욕이죠. 쉬는 시간에까지 받아쓰기를 시키고 과도한 숙제를 내어주며 시험 대비 등등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놀러가듯 했던 아이들은 갑자기 돌변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매일 울고 잠도 못 자는 정도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골 학교의 장점들이 많지만 참 안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고함치며 윽박 지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거나 삶에 찌들려서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그러한 것에 대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제 딸아이는 여기 자신에게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이라고 썼네요. 제 딸아이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고함치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고 고민 끝에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서 빼내기로 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 어렵게 가로 열고 어찌어찌하여 약간의 투쟁 끝에 가로 닫고 이렇게 쓰셨네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 어렵게 아이들을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저 혼자 1교시, 2교시,
국어, 수학 등등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제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새끼밥 챙겨주랴,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제 일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한 달도 안 돼 나가 떨어져서 모르겠다 라며 다 때려치우고 아이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아이들과 친척 집에 다니기도 했고 바닷가에 가서 평일에 한가함을 즐기기도 하고 집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그냥 그렇게 마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계획도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웬걸 내버려 두니 아이들끼리 책을 많이 읽고 남매가 서로 친구가 되어 책 내용을 토론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두 아이가 두꺼운 다이어리 노트를 사달라고 해서 한 권씩 사주었더니 둘이서 함께 시리즈 소설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잘 썼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홈스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은 스스로 발견해내고 배우는 장치가 머릿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계획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저도 여기다가 뭐 이제 이 형광펜으로 그었는데 홈스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은 스스로 발견해내고 배우는 장치가 머릿속에 있구나 라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우리에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입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은 알아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독자분이 정말 몇 년 전에 채널에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뭐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느냐, 그런 댓글을 한번 다루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영화가 좀 같이 보기에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답변해드린 기억이 지금 이걸 읽으면서 떠올랐네요. 아무튼 홈스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들은 스스로 발견해내고 배우는 장치가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아이들과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남편분만 일을 해서 생활이 유지가 된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 첫째, 절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 옷을 잘 입혀야 하는 것이 한국적 분위기랍니다. 기죽지 않도록, 또한 사람들의 보는 눈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저는 아이들 옷을 거의 사주지 않고 지인들에게 받아 입혔고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외식을 줄이면서 절약을 했습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옷값, 외식비만 줄여도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답니다. 한국은 옷이 너무 비싸거든요.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죠. 그리고 학원비, 과외비를 학습지로 전환하면 10분의 1 내지는 5분의 1로 교육비가 줄어듭니다. 학습지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없지만 장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학습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습지의 큰 매력은 스스로 학습법을 아이가 터득하고 스스로 매일 나누어 공부하는 분량을 설정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싼 교육비를 들이는 과외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외는 학교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에게 주입하고 시험 치는 스킬을 쪽집게처럼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마치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나면 배웠던 지식은 곧 사라지고 만답니다. 그 외에 과외와 비슷한 스타일의 강의를 아이가 좋아한다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강의 강사들은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고 시험 대비를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비용도 너무나 저렴하지요. 반복 청취도 가능하니 복습이 용이하죠. 과외비와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한 학습지나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므로 고가의 외출복 구입을 자제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 스타일에 변화를 준다면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발상이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한 과목당 25만원에서 40만원 이상이니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맞벌이로도 과외비를 넉넉히 커버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는 능력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런 능력을 되찾게 해주는 데 있어서 홈스쿨링이야말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고차원적인 지식입니다. 이건 진짜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타고나듯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주입식 교육으로 생각을 억압하는 교실을 탈피함으로써 얼마나 놀랍게 발휘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다만 집에서 책을 읽는 환경과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는 것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 읽기가 필수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큰 문제는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서 중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읽기를 시키고, 성경을 일독을 하면 1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영어로 2번 내지는 3번 3독, 2독 아니면 3독 이상, 한국어로도 2독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교재나 책에 관한 것은 아낌없이 구입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관련된 보충교재, 가로 열고 만화로 된 구약 이야기, 신약 배경에 관련된 교재, 이스라엘 문화 등 가로 닫고를 사서 꽂아 놓았더니 작은 아이가 관심을 보이며 재미있게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보충 교재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성경 시대의 상황들을 그림이나 설명을 통해 이해하게 되니 어렵다고 생각되는 성경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습지는 한 지인이 구몬 학습지가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구몬 국어와 한자를 시작하면서 다른 과목들을 하나씩 더해가며 지금은 작은 아이는 국어, 한자, 과학, 큰 아이는 국어, 과학, 일본어를 구몬 학습지로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수학은 제가 영어 선생이라 수학 선생 엄마와 과외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하는 거죠. 티칭 익스체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와 역사는 암빅 과목이라 역사 만화책을 간간히 읽게 하거나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진 초등, 중학 사회와 역사 강의를 듣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스스로 찾아서 메모하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에서 배우는 한 학기 분량을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2-3개월에 여유있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제 학년보다 더 선행학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 중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야 2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여행도 많이 다녔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도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충분한 잠과 아침 식사거든요. 우리의 하루 일과는 오전 9시 정도로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시편 등등을 한 장씩 읽고 간단히 묵상한 후 15분 정도 함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일 이외에 이제는 거의 모든 한 과목을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진 분량을 매일 학습하고 있으므로 제가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고졸 검정고시까지 치른 후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계획으로 현재 토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익숙한 저희 아이들에게는 수능을 보는 것보다 검정고시와 토플 시험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초등, 중등 검정고시는 과목당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성적이 없는 합격증만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과목별 점수 결과를 받게 되는데 대학 입학을 위한 내신 등급과 성적 증명을 위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재시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이들을 한국의 대학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우려하는 것이 고등학교까지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데 대학을 보냈더니 신앙을 떠나더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한국 대학교의 퇴폐적인 문화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술 문화, 성적 타락이 대학 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금은 사상적인 문제들과
동성애에 대한 삐뚤어진 판단 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주로 동아리 활동에서 세뇌를 당하지요. 반면에 미국의 대학 생활은 주로 엄청난 과제들 처리하는 것과 많은 양의 책들을 읽어내야 하고 대부분 토론과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 학생들이 이만저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선후배 간 신고식 술파티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거의 없고 학교 자체에서 시행하는 행사들은 개인의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고 독립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문화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성경 읽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교회의 집회나 수련회에 여유롭게 참석하고 마음껏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고등부의 다른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희 소망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엘리트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앙이 든든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점을 멀리 바라보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들, 학교 선생님들의 정체, 가로 열고 전교조 등등 가로 닫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미디어에 숨어있는 사단의 장난질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함께 노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들과의 밀착력이 너무나 큽니다. 또 친척들을 자주 방문하고 가족 행사에 꼭 함께 동행하게 되니 아이들에게 저절로 예절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는 과정을 제가 매일 가까이 함께 하기 때문인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들 중에 약간의 변화들을 지켜보고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다면 저와 아이들과의 정서적 틈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겠지요. 가정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자 소중한 사회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공교육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언제나 삶에서 실제적인 본질을 따져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 그것이 옳고 좋은 줄은 알지만 그래도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틀린 것인 줄 알지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라며 다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저는 참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나오지요. 탈출할 결심을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한 탈출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것을 회상해보니 틀린 현실을 인지하고 옳은 길이라고 여긴 곳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도와주신 은혜. 제 열정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겪던 중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달라는 기도나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만 추구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홈스쿨링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감히 넘보지 못할 높은 산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 계획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한다면 학교와 다름이 없고 부모님들도 힘들어 금방 포기하게 되고 아이들은 오히려 그 틀 안에서 숨막히고 질리게 되어 반항하게 됩니다. 실제 저와 아이들의 하루는 계획이 없고 즉흥적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성경 읽기나 가정 예배 등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깥 날씨가 너무 아름다우면 외출을 함께 하거나 왠지 요리가 하고 싶으면 함께 뚝딱뚝딱 먹거리를 만들어 보거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함께 팝콘을 만들어 먹으며 영화를 보는 등등 이렇게 창의적으로 보냅니다. 아니면 밀린 빨래들을 함께 세탁하여 널기도 하고 오랜만에 잠을 오래 자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도 하는 등등. 본질을 벗어난 시험 등수 위주의 학교 교육, 경쟁 구도,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학교 현장들을 생각한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학교로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과목별로 문제집을 사서 억지로 앉혀서 일일이 가르치고 체크하고 하루를 보내보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봤지만 역시 작은 학교일 뿐이었고,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큰아이가 4학년, 작은아이 2학년이었지만 실제 한국식의 학습 능력은 큰아이가 미국 건너갈 당시 1학년을 겨우 마친 상태, 작은아이는 유치원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한 것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를 시도한 끝에 아이들이 직접 마음에 들어 하며 선택한 학습지로 현재의 학년보다 더 선행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은 속도로만 본다 해도 거북이 걸음입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매일의 일상들, 단체 생활로 기다리는 시간들, 학교의 여러 행사들, 방학 등등 이런 것들로 보내는 시간들이 실제적인 학습 시간들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학교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깨달음으로 채우는 양질의 시간이 과연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나 될까요? 그보다 먼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한 일들 중 하나가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들에 대한 해독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 유학생활로 바빴을 때 제가 편하자고 아이들을 TV나 컴퓨터 활용하는 시간들을 많이 허용했었고, 여러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던 것을 후회하며 내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박성업 선교사님의 미디어의 위험성에 관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비디오들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 중에 디즈니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것들 안에 얼마나 무의식 중에 악한 영의 장난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분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의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염려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그 즈음 하나님이 만나도록 은혜를 주신 한 좋은 분을 통해서 지금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신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께 사역과 영적인 훈련을 그분께 사역과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서서히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계획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관심이 돌려졌고, 아이들은 나의 소유가 아닌 영들로 보이게 되었고,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단순한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전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했으며, 뭔가를 시키려 하고 책을 읽으라, 공부하라 라고 밀어붙이곤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스스로 읽고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만화도 그리는 등의 창의적인 부분이 개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스스로 학습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나의 옛날 학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로 학교 다녀와서 가방 던지고 놀았고, 학교에서도 거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놀았던 기억들만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혼자 혹은 친구들과 놀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까? 숨쉬고 보고 놀고 생각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학습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지켜본 아이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엄하고 예민하고 또 때로는 괴팍하기까지 한 엄마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지켜본 아이들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2012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현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받고 엄마가 변화되었다고 증언을 하지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굳이 옳다고 판단이 된 것까지 주님께 일일이 여쭤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비추어 옳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입니다. 가로 열고 좀 더 신중하게 주님께 여쭙는 성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로 닫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 결정을 좋게 보아주신 것 같습니다. 도우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홈스쿨링을 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특별히 일기 쓰기를 시키지는 않았는데 어떤 특이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름 재미있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일기들 중에는 부모의 못난 모습들, 실수투성이들도 많은데 아이들이 어느덧 함께 그런 지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대화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차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 되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집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본질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자랑스러운 것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력이 훌륭하고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요즘 10대들이 맹목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패션과 헤어스타일이나 유행들을 보는 생각들, 그들의 말투나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 10대들의 무리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기에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옳지 않다라는 자신의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peer pressure라는 단어를 여기 쓰셨는데 이건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peer pressure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한국말이 뭐더라? 그러니까는 뭐 여러 무리가 함께 그 느끼는 진짜 한국말 그 집단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여기 구성원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 비슷비슷한 생각이 다 10대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그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빠지게 되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어떤 단어가 peer pressur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였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적인 그 문화적인 압력 뭐 이런 거를 peer pressure라고 하는데 아무튼 예. 오히려 오히려 이 peer pressure가 없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사고 체계에 길들여져 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쟤네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는 저게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고 따라가는 뭐 이런 것이 없는 자신만의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 저를 흐뭇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스타일의 옷이나 물건들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부모들이 이런 점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엄마의 능력에 따라 홈스쿨링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능력을 개발해주는 것이 교육의 키입니다. 그런 점에서 홈스쿨링은 부모님의 학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자신합니다. 홈스쿨은 정해진 틀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의 특성대로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를 한다고 해도 실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실수를 터놓고 대화하고 또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제가 걸어온 길은 사실 준비 없이 발만 내디뎠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 것의 결과입니다. 어차피 아등바등 노력해도 보이는 부분밖에 못해주는 꼴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부모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잠시 보살펴주는 양육자이죠. 학원으로 자녀들을 보내버리고 안심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악한 세상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지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간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그 Q&A 형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본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별, 주제별로 나누어 생각해 본 것을 글로 정리해 봅니다. 잠깐만. 뭐지? 아니구나.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예배 생활. 저는 아이들이 예배를 주일학교나 학생부 예배 등만 드리지 않고 항상 어른들과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참석하도록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겨워하지 않고 모든 예배나 기도 시간을 함께 당연하게 참석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 오전 오후를 함께 드리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에도 항상 제가 함께 동행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참여하게 하고 있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함께 드렸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니는 교회가 좀 멀어서 새벽 예배에는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함께 예배에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대견하네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 전반적인 생활. 딸, 중3, 그리고 아들, 중1, 둘 다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둘이 항상 함께 지내므로 누나만 폴더폰을 통화의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강의를 듣거나 검색할 경우에 사용을 하며 요즘은 아들은 하루에 약 1시간씩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데 게임인가 보죠? 제가 시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큰 아이는 컴퓨터 활동은 인강을 듣는 것 외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 보니 자주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일들을 저는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에 슬쩍 끼어들어 저도 같이 보게 되는데 글을 특별히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남매가 함께 소설을 몇 권 썼는데 제가 가장 놀랬던 대목이기도 해요. 남매가 함께 소설을 몇 권 썼는데 끝까지 함께 시리즈 소설을 써내는 그 끈기에 참 놀랬습니다.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을 대화 중에 자주 느끼며 놀라곤 합니다. 언제 저런 것들을 알았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답니다. 작은 아이는 남자다 보니 차종이나 엔지니어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혼자서 리서치를 많이 하곤 하는데 차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 공대에 가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더 권장할 생각입니다. 집에 있으니 몸을 움직이는 것에 소홀하게 되고 틈틈이 악기를 배워서 찬양을 풍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사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할머니와 대화를 오래 주고받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왜곡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시대의 배경 등 소상한 전말을 이야기해주니 얼마나 흥미있게 듣고 대화에 참여하는지, 교과서가 잘못 집필되어진 정치적인 배경도 아빠에게서 듣고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태극기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도 보았고 북한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여행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이제 질문 부분이에요. 제 질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의 두 자녀들은 천성적으로 착실하고 착한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리드에 잘 따라와주고 잘 맞추었다고 보입니다. 헌데 아이들이 조금 특이점이 있거나 좀 유별날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유난히 엄하게 훈육을 했습니다. 예절 교육이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교육을 해왔고 아이의 나쁜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아주 어릴 적 가로 열고 2살에서 8살 정도 가로 닫고 아주 어릴 적부터 매를 들어서 훈육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매를 아끼면 안 된다는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목사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잘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은 아이는 천성적으로 순종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제가 대응해주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잘 맞추어주며 생긴 신뢰입니다. 작은 아이는 한국적인 어른들과의 막무가내식 대화나 명령적인 어조를 참을 수 없어 해서 학원 선생님이나 학습지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이의 생각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면 이해하고 풀어지는 것을 보고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며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격이 강하거나 부모님과 트러블이 많다면 먼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털어놓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느낌에 공감을 해주고 부모님이 자기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편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자녀 자신의 결심이 최우선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과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점을 충분히 리서치한 다음 부모님과의 충분한 대화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녀 자신의 결심도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의 결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 많은 홈스쿨링에 좋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찾아보고 좋은 점이나 맞는 것들을 참고해서 나이와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홈스쿨링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집에서 학습적인 면에 잘 적응하도록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의 모든 활동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저는 어떠한 경우나 아이의 학년에 상관없이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홈스쿨링을 하기를 권합니다. 통상적으로 홈스쿨링의 단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학교에 다니는 단점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질문이에요. 홈스쿨링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면 과외 품앗이나 과목을 가르치는 부모님을 교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웹사이트나 그 외에 어떤 소스가 있나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홈스쿨링 카페도 많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는 우선 리서치와 정보 찾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에서 홈스쿨을 결심한 가정들을 보고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디테일한 정보들을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수록 더 많은 홈스쿨링 가정들을 접할 기회들이 있겠지요. 저는 소도시에 살아서 사실 혼자 해나가는데 사실은 조용히 아이들과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모임들이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모임들에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나 아이들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홈스쿨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강의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강의들을 듣지 않습니다.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을 했고 본질을 추구한다면 잡다한 지식들은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에 따라간다면 학교나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고 학교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호회 모임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의존하면 또 다른 것에 좌지우지 되어버립니다. 모든 강의나 정보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분별하여 취할 것만 취해야 합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좀 이 부분은 빼도 되겠네요. 제가 뭐가 좀 잘린 것 같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좀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자녀 자신의 결심보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결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썼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이 그거예요. 자녀가 어릴수록 실행하기가 쉽고 부모님의 결심으로 시작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상이 된다면 아이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홈스쿨링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 이 간증을 보내주신 분께서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말이죠. 네. 일반적인 홈스쿨링에 대한 우려들. 집에만 있으면 친구가 없는데 어떡하나. 사실 친구라는 개념과 동료 또는 동기, 급우 등등은 다릅니다. 학교를 다니면 반 친구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교실 공간 안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친구로서의 깊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학교 생활 내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실 피상적일 수밖에 없죠. 함께 학교 생활 내지 단체 생활을 한다는 의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친구 때문에 받는 피해나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왕따는 너무 평범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들으면 영적인 순수함을 해치는 욕, 말들 그런 것들의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좋지 않은 문화들을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소개받게 되지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과 매일 5분도 개인적인 교제나 대화가 없는데 과연 학교 생활이 아이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사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와 문제 해결 능력의 뛰어남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홈스쿨을 하게 되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친구들과의 교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세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정생활의 깊이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애착이 형성됩니다. 하루 일과를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친척, 친지들과의 교류가 많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가족들의 이벤트에 반드시 아이들을 동반합니다. 와. 그래서 친척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홈스쿨을 오히려 광고해주고 있답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로 그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많으며 대화의 소재들이 많아집니다. 나이 많은 사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일과 아빠의 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며 적정 연령이 되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친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단지 매일 만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외국에서의 친구 개념처럼 부모님들과 서로 상의하여 함께 아이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놀게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을 한다고 하면 1번 질문부터 먼저 하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느냐, 아까 무슨 질문이었죠? 1번 질문. 예. 집에만 있으면 친구가 없는데 어떡하냐? 이 질문부터 먼저 하며 걱정부터 많이 하신다 이거죠. 그죠? 전혀 그 말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도 많고 집중이 떨어지는 법이니까요. 생활이 단순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명언이다 진짜. 그리고 홈스쿨은 부모님의 확신과 끈기입니다. 시작했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멀리 바라보고 나간다면 가속이 붙고 더 빠른 미래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각주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만들 때 오고 가면서 이렇게 좀 교환을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뭐라고 달았냐면은 위의 대목은 정말 좋은 장점들이네요. 헌데 선생님은 거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선구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홈스쿨링 상황을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에 제 시각에서 야 선구자 같다 이렇게 붙여봤었어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동기생 모임이나 동창은 등등. 참으로 제가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이죠. 그죠? 예. 사회생활은 갇혀있는 학교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 다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거칠고 무례한가요? 제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철칙을 너무나 잘 지킵니다. 오히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곤 합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면서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언니 형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감각들도 배워나가고 여하튼 학습은 지정된 공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공간 자체가 진정한 학습의 공간입니다. 학교를 박차고 나오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됩니다. 실례로 교회 생활은 아이들에게 너무도 좋은 학습의 공간입니다. 영혼, 육에 다 좋은 장소이지요.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동창 모임, 동기생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학파들도 너무나 넘쳐나는 우리나라에 동기생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개인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잘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3번 퀘스천이죠. 이 Q&A가 이제 이 선생님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을 위주로 다른 거예요. 네? 3번 질문입니다. 주변에 홈스쿨링을 함께하는 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 많은 홈스쿨링 가정들은 홈스쿨 동호회나 어떤 정기적인 지역 모임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오직 저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소도시이다 보니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홈스쿨링은 가능합니다. 홈스쿨링의 조건은 내가 처한 환경 그 자체가 조건입니다. 최초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본질적인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스쿨링은 가정이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홈스쿨을 시작할 때 부모님 중 한 분은 가로 열고 대부분 어머니가 담당하시죠. 가로 닫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부부가 상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조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고 홈스쿨링을 긍정적이며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 아이들을 많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저의 생활이 개인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서로의 하루 일과의 패턴이 잘 세팅이 되어서 제가 일주일에 몇 타임 영어 강좌를 나가거나 다른 일을 보기 위해 긴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멘트를 한번 달았었어요. 코멘트를. 홈스쿨 동호회나 정기적인 지역 모임이 있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헌데 이상하게 엮이려면 동호회든 정기적 지역 모임이든 그냥 가정에서 개인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쓴 코멘트죠. 이제 답변이죠. 네, 맞습니다.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자체가 귀찮아서 혼자 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한국 아이들의 무례함을 좀 많이 부대껴 합니다. 거의 홈스쿨링 동호회가 기독교인들 단체가 많습니다만 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책에서도 제가 좀 잠깐 읽어봤는데, 원래 이 공교육이라는 게 사람들을 아주 조금씩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가정에서 혹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정부가 이렇게 뺏어갔다.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상당 부분 동의했었죠. 네, 상당 부분 동의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보내주신 분이 쓰신 대목이에요. 이상으로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홈스쿨링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네요. 예, 일단 이상으로 홈스쿨링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하신 독자분의 간증과 어떤 질문들 2부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아까 잠깐 내용에 나왔지만 홈스쿨링으로 이렇게 가르친 자녀들이 지금 이제 그 검정고시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남매가 사이좋게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책을 3권 이상을 집필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는 좀 나누고 싶다라는 제 마음에 확 와서 선생님께 제가 이제 간증을 조금 작성해줘서 보내주십사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스스로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과 그런 능력을 다 부여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이거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